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안 된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옮겼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사위의 국정감사 진행 상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고심 끝에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 이후 대법원장을 이석시킨 관례를 깨고 증언까지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해명할 수 없다며 이 증언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다시 하고 싶으면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라고 비꼬았는데 여야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을 번개불에 콩을 볶아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0분 동안 여야 7명 의원의 질의 시간에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다가 일단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답변하겠다고 말했는데 관례대로 국감이 끝날 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다른 상임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격한 언어로 전임 정부를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서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감사가 한때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아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 대사를 두고 공방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차 대사가 유엔 대사로서 부적합하다며 화상으로 출석시켜서라도 직무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으로 모욕 주려는 의도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이 밖에 외통위에서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또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이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잠정 판단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국가수로부터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의 사인과 관련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고 유가족에게도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검의 모든 수사 상황과 방식을 면밀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죠. 네, 특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조의를 표하며 강압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특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과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을 상대로
실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소환 조사 당시에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 조사 영상을 녹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건물 내 외부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만약 숨진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 유의미한 정황이 있다면 유족의 동의를 구해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데 이어 특검이 산후조리원에 있는 공무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특검은 연일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숨진 양평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어 강압수사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특검은 오늘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죠. 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늘 특검의 첫 소환 통보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0일로 소환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부기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위원장 자택에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왔습니다. 특검이 내일 소환을 통보한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 씨도 건강상 이유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특검은 사유서를 확인한 뒤 다시 소환을 통보할 걸로 보입니다. 오는 17일에는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 씨가 특검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모습이 담긴 CCTV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CCTV 화면이 찍힌 재판 중계 영상도 조금 전에 공개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거죠. 네, 오늘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금 전 법원에서 촬영한 중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CCTV 자료를 보면 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 대접견실로 나오고 문건을 서로 돌려가며 읽어봅니다.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빨리 국무회의에 나오라며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두고 간 문건을 직접 챙기고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들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함께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어보는 장면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재생을 마치고 나서 한 전 총리에게 국민과 군이 대치했던 계엄 상황에서 국무총리로서 뭘 했느냐고 물었는데요. 한 전 총리 답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처음에 선포 국무회의 때처럼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고 법정에선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범한 지 3달 만에 의혹의 최정점을 겨눈 겁니다. 특검이 정한 조사 날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은 물론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반드시 수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과 조사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날짜를 23일로 정했다면서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경찰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대학생의 캄보디아 고문 살해 사건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또 다른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피해자 전수조사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추가 피해로 추정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사건 외에도 가족이 캄보디아에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20살 A씨가 6월 중순 태국으로 간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8월 10일쯤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통화 당시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상주에서도 30대 B씨가 지난 8월 중순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실종 며칠 뒤 가족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와서 2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경북 지역에서 예천 대학생 사건을 비롯해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가 모두 7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상주 1건과 경주 1건은 아직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현재 우리 경찰관을 파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죠? 네, 경찰은 우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자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당국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관이 현지에 파견돼서 한국인 관련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제도인데요. 캄보디아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동안 절차가 지연됐다는 겁니다. 다음 주 국제경찰청장 회의 때 캄보디아 측 경찰청 차장과 회의를 통해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조만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로 가서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나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동남아 경찰 영사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증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와 감금 피해 등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대응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수백 명이 납치돼 감금되고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며 공군 1호기를 보내서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외교부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신고 체계를 이유로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것 같다며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22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외통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박 일정으로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등 인접국 한국 대사들을 소집해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부가 흉기로 공격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도 숨졌는데 범행 후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오늘 아침에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던 거죠? 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40대 부부를 아랫집에 살던 3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부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있던 초등학생 딸은 공격당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놀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장 목격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에 경찰들이 싹 다 엄청 많이 깔려 계셨고요. 저기 앞에도 다 피 문법으로 입구에 다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피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은 집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윗집 가족이 타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중에 모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피해자 가족은 각각 이웃집과 건물 밖으로 피신했고 A씨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가 숨진 데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 부부도 당장 조사할 수 없어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A씨의 계획 범행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이 현장에서 만난 이웃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심했고 이와 관련해 A씨가 윗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경찰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정확한 사인과 함께 음주, 약물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며 3,6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달 들어 계속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한때 1,430원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화동 기자, 코스피가 오늘은 약세로 돌아섰는데 시장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1.7% 떨어진 3,550으로 출발했습니다. 무려 60포인트 넘게 내리면서 곧장 3,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장중엔 3,520선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낙폭을 만회해 0.7% 내린 3,584로 마감했습니다. 이달 들어 계속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기관과 함께 1조 2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1% 내린 93,300원, SK하이닉스는 3% 내린 41만 5천 원으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장은 주말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는 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미중 양측이 정면 충돌은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감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장 직후 1.6%까지 하락했다가 0.1% 오른 86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1,000억 원어치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대내외 정세에 장 초반 1,43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오르자 외환 당국은 일종의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메시지를 내고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상승을 틈타 시세 차익을 누리려는 환투기 세력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이후 환율은 소폭 내렸는데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25.8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는데요. 여야가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겨냥하고 있어 초반부터 강대강 충돌이 예상됐습니다. 시작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던 대법원 국감장 현장으로 가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등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책감사, 민생감사,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아까 제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 분리,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관례대로 국감에 출석해서 인사말까지 했는데 역시 또 관례대로 증언대에 서기는 어렵다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 대법원장이 증인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면서 자리를 옮길 시간도 안 주고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도록 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아까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삼권 분립 초등학교 교과서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은 존중받아야겠죠. 각각의 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건드릴 수 없다는 아닙니다. 각각의 부처가 각각의 부서가 서로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행정부, 대통령이 인사권으로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직과 관련돼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입법부에 어느 정도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가 각종 문제들이 있다, 의혹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장 스스로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이 답변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세워놨어야, 그러니까 앉혀놨어야 되는가? 답변을 어차피 실효적인 목적을 거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앉혀놓은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제가 말한 사법부에 대한 좀 적절한 견제라기보다는 좀 선을 넘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입법부는 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은 덧붙이겠습니다. 예, 어차피 답변을 못 들을 거 저렇게 앉혀놓은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했다라는 비판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옮기는,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역시 예상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을 감금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이런 논란이 빚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법사위의 강경을 보면서 이 집권 여당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참담한 현장이 연출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그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시도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내용,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조문까지 언급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까지 요구를 했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보면요, 관련 계속 중인 이 재판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이런 합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도록 법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런 질문 행태 또한 불법적인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불법 행위를 하라고 민주당이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대통령의 변호인같이 행동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세비를 주는 건 아닐 것이에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 재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모습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을 직접 추궁했는데요. 과거 국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주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까? 신동우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박효택 의원님 2번 경고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면 퇴장하세요. 그럼 시끄럽게 떠들지 마시고. 대선 한복판에 대선 개입을 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 시간에 이루어졌냐?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수기 절차가 있었나?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네?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요? 그리고 2심 엉터리 판결은 그 재판부는 왜 안 부릅니까?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추미애 의원님 가족회의하는 자리예요? 추미애 의원님 가족회의하는 자리입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관행도 있고 법도 있고 우리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을 번개불에 콩을 볶아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님 답을 주십시오. 네, 초등학생입니까?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또 추미애 의원님 가족회의하는 장소입니까? 역시 예상대로 뭐 유치한 발언이 오가는데요. 오히려 듣는 초등학생들이 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계속 저렇게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진다면 국정감사라는 소중한 시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참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정감사는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약간 보좌진들 그리고 국회 의정 활동에 꽂히거든요. 정말 여당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좀 제시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스스로 저런 좀 비판을 자초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전 충분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지적했었던 뭐 그 재판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입장을 계속 밝혀야 되는 거는 뭐 회동설, 한덕수 총리와의 회동설이나 뭐 4인 회동설 등등 개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좀 저는 입장을 명확하게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런 걸 밝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법사위원들이 계속해서 왜 그런 걸 안 밝히냐,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국정감사장이라는 이 공간을 좀 시간과 공간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질문을 좀 국민들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질문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혁은 필요하다. 사법개혁에도 그중에 들어가겠죠. 근데 개혁은 필요하지만 너무 싸우는 모습처럼 보이면 그건 국민들이 안 좋게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저도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법사위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듯한 모습들을 여당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정 활동에 꽃이어야 할 국감장이 난장판이 돼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돼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전 100분 동안 의원 7명이 질의하는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답변은 전혀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었는데 결국 한 11시 38분쯤 이석을 자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급하게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했죠. 정회를 한 사이에 이석을 했고 아마 마무리 발언쯤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전 국회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이 3대 개혁을 내건 것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요. 그 사법개혁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할지를 충분히 다뤄져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과연 그 내용이 다뤄질 수조차 없게끔 위원장이 운영을 한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 어떻게 했죠?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행을 파견했어요. 증인 선서조차 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 그냥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과 합의조차 되지 않은 질의 순서대로 방식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야당은요 아직 상임위 간사조차 없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과연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민주당,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사법개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왜 민주당이 이런 행동으로 이런 논란을 자초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민주당은 이 사법개혁이라는 본질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만 바라보고 이 법사위 현장을 정치적 도구로 개인의 어떤 정치적 흥행의 도구로 이용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외통위 국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오기는 하지만 이 정상회의 자체에 참석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통위 국감도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우리 경주에 오기는 하지만 정상회의 자체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법원 국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0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만히 앉아서 묵묵부답으로 지켜보다가 결국 11시 38분쯤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잠시 쉬어가자라고 할 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뭐 막아서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정회를 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회를 했는데 움직임을 막게 되면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감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 회의 중간에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 건 위원장의 권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금했다. 이거는 과한 해석이다. 과한 정치적 공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오후 아마 마무리 발언할 때쯤에 또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시작할 때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없는 동안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느냐. 저는 국민들 하여금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굳이 부르고자 했고 왜 사법개혁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질의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나오지 않고 답변하고 있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저렇게 답변하지 않고 뭔가 입장 표명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것들이 문제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사법개혁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 정치사에서 대법관 증언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전 정당인 당시 그 신한국당 때인지 정당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경에 그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맞습니다.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고 본인들의 의견을 냈던 건데 지금 야당이 돼서 뭔가 이거를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추진하고 있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좀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국정감사 지금 온 언론이 지목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왜 우리가 사법개혁 하는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좀 가져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왔을 때 조금 머쓱하게 만드는 그런 전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대법원 국감은 국회에서 열리고 있고요. 모레 또 한 번의 대법원 국감이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법원으로 직접 가자, 현장 국감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과는 뭐 다른 일이 있을까요? 저는 뭐 맹탕 청문회 또 고성만 오가는 그런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요. 과거에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공세를 펼치고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하나가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등 4인 회동설이었어요. 그때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국정감사쯤이 되면 관련한 증거를 좀 더 내놓지 않을까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질의를 지켜봤는데요. 민주당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은 건 없었어요. 그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왜 의혹에 왜 답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본인이 증명하라는 요구만 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도 어떠한 명확한 증거 제시도 없이 의혹 제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법관의 사무실이 국회의원실보다 크다. 이런 것까지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세를 펼치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간다는 건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웃음만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에게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설, 4인 회동설에 대해 제보를 했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오늘도 제보받은 내용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제보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건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소 황당한 주장 같은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지만 아직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른바 조희대 회동서를 처음 제보한 인물도 최혁진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란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력과 권한을 활용해서 그냥 일반 국민들인 그냥 의혹에 그치는 것을 좀 더 확인하고 검증하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국회 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최혁진 의원이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바로 전달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 이런 연관성,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추가적인 증거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게 될 경우 국회가 그냥 각종 음모론, 의혹들을 얘기하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최혁진 의원이 저희 당 의원은 아닙니다만 저런 식의 의혹 제기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거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저희 당에서도 전 의원들이 종종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사과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저런 시중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최혁진 의원이 제기한 것이 어떻게 밝혀질지, 어떻게 결과를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후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좀 책임지는 모습,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한 발언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자세에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제보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요.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을 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약간 희화화하는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감장의 촌극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제적 망신이죠. 저는 이 여권의 자정 능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참담함을 넘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세적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특정 종교랑 이렇게 묶어서 어떤 친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공세로 보여져요. 근데 역시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카더라 수준의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저렇게 출석해서 앉아있던 적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질의를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참담하고요. 저는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최혁진 의원 과거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민주당과 공조를 한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함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이런 발언, 그 책임 소재는 민주당도 함께 져야 한다,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법원 국감장 모습 이모저모 여야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평 공무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차렸고 의원총회도 상복을 입고 진행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국회 안에 차려진 분향소에 헌화와 묵념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조문 뒤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숨진 공무원 A씨가 남긴 메모에는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메모와 별도로 존재하는 유서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하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특검은 조금 전 이번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모든 수사 상황과 방식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근데 유서가 20장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유서를 털어주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유서는 고인이 되신 분이 직접 작성을 하고 유족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9팀만 팀장이 최준영 총경이라고 해서 경찰입니다. 다른 8개 팀은 전부 다 검사고요. 그리고 최준영 총경은 양평 서장 출신이고 지금 유족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주체는 지금 양평 경찰서입니다. 양평 서장 출신의 팀장과 양평 경찰서가 이 부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국민의힘은 고인의 사망을 특검 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면서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죽음들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자들이 고인을 앞세워서 일제히 특검을 비난하고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한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그 조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했는가, 이러한 것은 특검이 옥에 티를 남겼다. 그러나 특검에서 얘기하는 내용과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 네, 안타깝게 숨진 해당 공무원은 지난 2일에 특검 조사를 받았고요. 지난 10일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유족 측 변호인은 부검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경찰이 부검을 강행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부검이 진행됐고 국과수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라는 1차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 다만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결정했고 이 점에 있어서는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족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은데 어쨌든 부검이 진행이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변사자의 경우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의견을 구해서 유가족이 반대할 경우 그것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유가족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안 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약간 양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또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만약에 그 동의를 구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겠죠. 저는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 아직까지 유가족이 이 유서를 보고 유서를 지금 보여줬는데 사본을 주진 않았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결국 그 메모만 지금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작성했 걸로 예측이 되는 유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저는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보시고 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보시고 이거는 메모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고 결국 특검의 강압 수사 때문이다. 특검의 부정한 수사 때문이라고 유가족들이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유가족들이 요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해달라.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분향소설치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건 유가족의 동의를 얻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가족이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탁 키우고 모든 국민에게 막 분향소 설치하면서 알려지길 바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서를 공개하는 것도 뭐 특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그리고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모두가 영순위는 유가족의 의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국민에도 너무 앞서서 이걸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 사본이라도 빨리 유가족에게 좀 그 유서에 사본이라도 빨리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다시 가져갔다고는 아마 사진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를 보여줬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일부도 있고 사진으로는 다 보여주긴 했다. 각종 지금 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본이 됐든 뭐든 유가족에게 원본을 제외하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가족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정치권이 움직이는 게 전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너무 정쟁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적하셨는데 지금 결국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 메모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유서가 한 20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왜 유족에게 주지 않느냐, 이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하고 또 유족이 원치 않는데 왜 부검을 진행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요, 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의 폭주가 빚은 예고된 참사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 그 특검과 경찰이 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이 이후에 대응하는 이 두 기관의 대응도 문제였어요. 왜냐면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얼만큼 본인들이 들여다보고 그런 반응을 내놨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면밀히 들여다봤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특검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확인만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회유, 협박, 강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남아요. 그 정도의 간단한 수사인데 왜 새벽 심야 조사까지 이루어졌느냐. 이 의문이 남습니다. 뿐만 아니죠. 경찰은요, 1차적으로 이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타살 혐의점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본인들이 발표를 했는데 왜 부검은 강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왜 유족이 원하는 유서는 돌려주지 않는 것인가? 그럼 그 유서 안에는 기존에 우리가 공개된 메모와는 다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특검이 어떻게 좀 더 회유와 협박, 강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검과 이 경찰의 이런 행태가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된 기관에서 이 사실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민주당도 여기서는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진영에서 어떤 검찰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담당한 수사검사 국회를 불러서 청문회 열었어요. 탄핵 소추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민주당은 조용하죠? 왜 그때와 다른 대응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좀 설명하는 영상이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을 전부 다 불러야 되는 상황인가. 수사팀이 9개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 1개 양평고속도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팀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른다면 민중기 특검보가 아니라 아마 그 담당하는 수사나 이쪽에 관련된 사람을 부른다면 필요하다면 좀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유족에게 결국 나중에는 공개가 될 겁니다. 유서도 그렇고 일단 조사 영상 CCTV는 이게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장면은 녹화가 안 된 걸로 있다라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가족들께서는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처음 바로 입장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나가는 것을 CCTV로 확인을 해봤을 때 뭔가 뭐 안내까지 해드렸다, 배웅까지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내부 CCTV 그러니까 조사받을 때가 아니라 조사를 받고 나오고 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CCTV도 유가족이 원할 수 있거든요. 전 그런 것들 다 확인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절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서도 지금 바로 공개 안 해드리는, 그러니까 바로 전달 안 해드리는 이유도 일단 그 변사자에 대한 이건 증거물이기 때문에 바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이런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이 절차적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유가족에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CCTV 자료도 다 공개하고 유서도 다 빨리 전달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빠른 판단을 해드릴수록 도와드리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서를 빨리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지금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도 저는 의문이 남는 것이에요. 유서에 어떤 타살 혐의점도 없고 거기서 발견된 유서인데 필적 감정을 하겠다. 근데 그 이면에는요, 이미 공개된 메모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도 혹시 가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특검 내부에서 초기에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고인에 대한 굉독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지금 경찰은요, 어떤 집권 여당의 비호 아래 이 사건을 축소하게 급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당이 이 부분을 특검 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런데 집권 여당이 이것을 투표를 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특검 법안도 당연히 통과시켜주지 않겠죠.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체적으로 감찰을 더 하겠다. 그리고 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떤 외부의 객관적인 잣대로 이 사안을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들여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어느 정도 덮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왜 정치적으로 보냐면요. 이 고인은요, 이미 한 차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인이 공개한 메모에 보면요. 검찰에서 이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이 사건을 연결짓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이 고인을 좀 더 압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면밀히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도 덮어놓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 한다,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굉장히 향후 검찰개혁 동력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검은 이번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전반적인 수사 상황과 방법을 재점검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향후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사건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건건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감금됐던 한국인들을 구조하는 데 일조한 박찬대 의원의 목소리에 이어 외통위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완전 조직적 범죄라고 봐야 되는데 예. 뭐 들리는 증언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구출이 돼도 예. 바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긴다든가 다른 범죄 조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거든요. 10월 2일 날 구출된 그 두 분도 아직 예. 귀국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아직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니까 우리는 말바가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총영사가 공소한 것이 17, 이래서 171석 중에서 무려 43군데가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석인 자리가 많고 후임자 없이 그냥 퇴임시켜 버리느냐. 본 특혜 인사하려고 사람 고른다고 시간 걸리는 모양이다. 아니면 정치 성향 분석하고 사상 검증해서 그 질의해 주신 그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뭐예요? 아니,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미리 빨리 했으면 좋겠죠. 그게 뭐가 있어요? 특단의 대책이 전용기 보내가지고 500명 다 구출해서 그렇게 이제 귀국시켜야 될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 범죄 문제가 또 하나의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외통위에서는 여야가 캄보디아 범죄 관련해서 외교부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우덕 의원은 공군 1호기라도 보내서 우리 국민들 다 태워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일단 질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아마 행안부도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이게 남탓 공방 지금 그 아까 김기현 의원께서는 대사가 공석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남탓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정부 때 뭐 했냐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윤우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공군 1호기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까 영상으로 또 봤던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한 것처럼 영사조력법 그런 것처럼 지금 대사관들은 사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온갖 그런 외국에 있는 이런 그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민원 대응 그러니까 안내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인력과 예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강화할지 빨리 강화를 해야 앞으로의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머리를 맞대고 빨리 당장 문제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지를 해결한 뒤에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느 부서의 책임이 있고 왜 이걸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대사 공석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아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먼저 드리면 윤석열 정부 때도 대사 임명 안 해서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건 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 논의를 빨리 국회가 지금 해야 되는 시간이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전 정부 탓하기 싫지만 네. 어쨌든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라는 부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죠. 후임도 없는데 전 정부 인사들 무리하게 이렇게 내치다 보니까 일어난 일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같아요. 우리 미국 비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미 대사가 공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틀란타 초경사도 공석이었습니다. 이 외교는요. 어떤 연장이 됩니다.
어떤 정권이 바뀐다고 외교가 단절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요, 정권이 교체가 돼도 주요국 대사들은 그대로 유임을 시켜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주요국 대사들을 전부 귀임시켰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인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대사가 있으면 뭐 달라졌겠느냐? 달라지죠. 대사는요, 현지 교민들, 현지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눈과 귀가 됩니다. 눈과 귀가 되어서 본국에 보고를 하잖아요. 이 캄보디아 이 논란, 최초 우리나라 국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게요, 3월입니다. 3월에 방영이 됐고 5월에 또 나왔어요. 근데 이 정권을 떠나서 저는 다 우리가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권력의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교부의 관계자들은 그 다큐멘터리가 일어나면 응당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논의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직에 계시던 분들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금 정권을 잡은 지 4개월, 5개월째가 접어들었는데도 이제서야 관련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저는 뭐 정권을 떠나서도 다 비판을 받아야 하고, 특히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외교 실패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확히 우리 국민 몇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가늠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 정권, 현 정권 탓하지 말고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부분 두 분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등포 경찰서에서 어떤 마약 수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외압을 받고 덮어줬다, 막아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직접 청구한 상태입니다. 백혜룡의 수사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남부지검의 특수부를 폭파시켰다. 이게 망상 수준의 헛소리거든요. 제가 마약 수사에, 이런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드러나면 전 다 던지겠습니다. 모든 걸 다 걸게요. 정치 안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해서 그런 쟁송의 대상이 된 사람 보고 수사를 맡겨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뒷배를 서준 거죠. 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어제 갑자기 속보가 떠서요? 일단 백혜룡 경장이 이 마약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한참 논란이 됐었던, 그걸 담당하던 분이었는데 외부의 압력이 들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배제되고 좌천되었다라는 주장을 한참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혜룡 경장을 다시 거기에 투입시키는 거는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이 왜 수사지휘를 하느냐라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수사지휘가 아니라요, 어디 부서에 누가 가도록 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지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임명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도 걸었다고 하기 때문에 진실공방은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지겠죠. 백혜룡 경장이 일단 외압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만, 그 외압에 한동훈 전 대표가 관여했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 대통령께서는 마약 수사,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난 마약 수사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시했던 사람이다. 그거를 이재명 정부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명 특정 인물을 넣었다고 해서 그거는 나를 향한 것 아니냐,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본인이 하던 마약 수사를 좀 확실하게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뭔가 이재명 정부도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하고 있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좀 접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하고, 자기가 해보니까 지휘를 할 때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민형사 소송을 건 상황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내가 이 외압에 행사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나 정치 그만한다, 다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본인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강도 높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유는요. 그 사건의 정치적 색깔이 묻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한쪽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라.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도 이 논란이 불거질 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기자단에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공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 지금 3대 특검이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고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사정정국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군부를 대통령실이 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백혜령 경정이라는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 논란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졌던 건데 이분이 언론에 출연을 해서요.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입니다.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굳이 이분에게 수사팀에 배치하는 것 역시 저는 이 결과가 오히려 더 정치색이 묻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이미 대통령이 콕 집은 이문정 검사장이 있는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4개월 넘도록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언급한 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약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정치적 의도가 없다, 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지만 올해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잦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역시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긴 연휴가 끝난 첫 월요일, 여전히 흐린 하늘이 비를 뿌립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 젖은 거리를 걸으며 각자의 일상으로 향합니다. 애국가 가사에 등장할 만큼 맑고 푸르던 가을 하늘. 올해는 좀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최근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머물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상했고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10월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고 이번 주 역시 전국에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이 이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는 날씨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주요 수치예측 모델들이 일요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깊게 내려와 우리나라를 덮을 걸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아침 기온이 연천과 철원 등 중부 내륙은 3도, 서울은 7도까지 뚝 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기온은 크게 낮아지겠지만 10월 내내 흐렸던 하늘이 찬 공기와 함께 비로소 제빛깔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찰이 삼성에 이어 LG 디스플레이의 기술도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직원 2명이 회사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전북 김제시 서흥농곤단지 내 한 식용유 공장에서 물과 핵산 혼합물 1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노동자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배관에 낀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해당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학교를 수색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금융시장까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고 함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은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s a very tough man. He's a very smart man. He's a great leader for their country. He's a great leader. And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I think we'll get it set.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이 불황을 겪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많은 부분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은 그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는 미중 정상이 약 보름 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이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늘 대화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이번 주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 가상화폐 시장은 물론 국내 코스피에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 미국의 대중 관세는 55%로 100%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에 오는 중국산 제품은 평균 155%의 관세를 적용받아 사실상 무역 단절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미중 갈등 수위가 내려갈 때를 대비한 저가 매수인 타코 트레이드로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은 하지만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진행될 것이라며 아마도 장소는 경주가 될 것이고 약식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장소가 경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그다음에 론 개런티 세 가지를 미국 측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작 서명을 해야 되는 문서에는 전부 현금 투자만 들어있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미국 측과 협상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 측에 그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들이 현지 시간 13일 오전부터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라 이날 하마스가 석방 대상 생존 인질 20명 가운데 첫 7명을 적십자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북부의 인도 지점에서 인질 여러 명이 인계될 예정이며 군은 앞으로 추가로 적십자에 인도될 예정인 인질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라 10일 발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연설을 한 뒤 휴전 성과를 알리는 정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제 전쟁은 그만.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앞두고 이런 문구가 적힌 간판이 텔아비브 중심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We have emotions of anticipation for a better future. 예루살렘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인질 석방에 맞춰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오전 11시쯤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인질 가족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방문을 앞두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인질을 인도받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인질 20명 석방 이후 남은 28명의 유해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The release of our hostages will begin early Monday morning. We are expecting all 20 of our living hostages to be released together at one time. 인질들은 국제 적십자를 통해 이스라엘군에 인계돼 레임 군부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가족과 재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국경을 통과하는 게 확인되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집트에서는 가자지구 평화를 논의하는 정상회의가 예정돼 유럽과 중동 20개국 정상들이 총 출동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종전안 합의 서명식을 통해 2단계 평화계획 의지를 담은 이행 방안 등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무장 해제에 반대하고 있고 철수를 시작한 이스라엘군도 가자 주요 지역에 남아있어 무력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과 파키스탄이 국경 지역에서 격렬한 교전을 벌여 사상자가 축소했습니다. 2,600km 넘게 국경선을 맞댄 두 나라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을 노리는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중화기에서 쉴 새 없이 내뿜는 화염이 번쩍이고 공격받은 건물이 불타오릅니다. 초소와 부대본부, 탱크 등 주요 목표물에 정밀 타격도 이뤄지면서 군인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과 파키스탄군이 국경지대 여러 곳에서 포와 총기, 드론 등을 동원해 격렬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아프간 측은 수도 카불 등을 겨냥한 파키스탄군의 영공 침범에 보복해 여러 명을 사살했다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공격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اته 50 د دوی نظامیان لمنځه تللي دي د 150 په شاوخوا کې ټپیان لري او تر 9 پورې مجاهدین هم شهیدان شوي دي او 14 تر 13 پورې زخمیان لرو او د دوی وسلې او مهمات هم نیول شوي دي په امتدادي کرښې. 파키스탄군도 탈레반과 연계 테러범 200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아프간 카불과 남동부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나자 아프간 국방부는 파키스탄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를 겨냥해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단체를 숨겨주는 행위를 멈추라고 아프간에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급증한 무장단체의 공격은 대부분 파키스탄 탈레반의 소행으로 알려졌고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다시 집권한 2021년 이후 파키스탄군 수백 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들이 결성한 파키스탄 탈레반은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율법 시리아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아프간 탈레반과 협력하면서 주요 은신처를 아프간에 둔 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고문 끝에 희생된 22살 대학생 A씨를 비롯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수사기관 대처가 기대만큼 빠르지 못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른바 자경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푸놈펜 아파트에 위치한 사기 작업장에는 범행 가담을 강요당한 피해자 45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무려 30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를 찾은 20대와 30대 한국인 2명도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란 협박과 고문을 받으며 호텔에 160일 넘게 갇혀 있다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지난 2022년 고작 한 건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는 올해 1월과 8월 사이에만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반면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파견된 사건 사고 담당 경찰 인력은 3명에 불과해 대응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범죄 의심 인물들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채널도 등장했습니다. 22살 대학생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거로 보이는 영상도 이곳에서 공개됐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사적 제재라는 민감한 주제어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실시간 일어나는 범죄가 더딜 수 있다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특정인의 이름과 얼굴, 여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경북 상주 등에서도 가족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대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치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 지금 현실이 된 건데 대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저희가 아마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좀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거죠. 일단 취업을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뭐 고수익 알바랄지 이제 그런 취업 사기 문구에 속아서 이제 캄보디아 가는 겁니다. 근데 캄보디아 갈 때는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줘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할 때는 캄보디아 비행기표까지 끊어주니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러면 사실은 비행기 관련된 갑이랄지 이런 건 전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캄보디아를 가는 거죠. 근데 캄보디아에 일단 공항에 도착을 하고 나면 여권과 소지품을 다 뺐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범죄지구라는 데로 데려갑니다. 그게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다 뺏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전화로 가족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생명이랄지 신체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의 어떤 도구를 쓰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온라인이랄지 아니면 이제 그쪽 지역에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강제 노동이랄지 인신매매 이제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는다랄지 보이스피싱이랄지 노역에 있어서 자기들이 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물고문, 전기고문, 폭행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그 20대 청년이 이번에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범죄 수법에 걸려서 같이 당시에 감금이 됐다가 빠져나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목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전부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무릎에 이제 살이 벌어져가지고 거기 뼈가 드러나 있는 어느 순간 말을 못하고 쇼크가 와서 픽업 트럭을 태웠을 때는 벌써 눈이 뒤집혀 있었고 그다음에 온몸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네, 범죄 조직의 납치, 감금에 이어서 폭행인데 그냥 폭행도 아니고 언급하신 것처럼 뭐 어떤 고문들이 있었고 쇠파이프, 전기 충격기까지 나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이제 그런 증언이 이제 여기 고문에 그치지 않고요. 만약에 좀 말을 듣지 않는다랄지 탈출하게 되면 이제 잡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외진 지역이고 그다음에 울타리 철조망이 있는데 이게 한 3m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뭐 생명이랄지 뭐 정말 앞으로도 노예처럼 살아야 하니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게 되면 또 그 지역 경찰과 이 범죄 조직이 또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처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랄지 아니면 탈출을 시도했다랄지 신고했다고 하면 경찰에서 또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내용을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금 폭행이 시작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갑 채우고 그다음에 발에도 쇠사슬 채워가지고 독방에 뭐 50일, 100일씩 계속적으로 묶어놓고 또 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이 경찰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범죄 조직에 파는 인신매매하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너무나 끔찍한데 지금 이 피해자 사건이 발생한 게 2달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게 알려진 거죠? 8월 8일 날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구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고 지금 우리나라 절차 자체가 제가 아까도 그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캄보디아 푸놈펜의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은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에 하나 어떤 것을 신고를 하고 그게 신고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근데 경찰에서도 이게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는 거고 그 사람의 행방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이게 바로 캄보디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범죄를 추적하는 게 아니고 대사관 통해서 연락하고 대사관은 또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서 또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이렉트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경찰의 특징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고 신고를 해야지 수사가 들어간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제3자가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거죠. 지금 피해자가 고소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감금돼 있고 뭐 더군다나 휴대폰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고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출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사망하고 이제 시신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한 2달 정도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절차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부검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검도 아직도 캄보디아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유족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시신에 대해서 부검하려면 빨리 해야 하는데 부검 자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경찰에서는 부검에 하는데 참여하겠다. 그래서 빨리 부검을 끝내고 사인이 규명이 되면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달라 이제 그런 절차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피해 대학생이 왜 캄보디아에 갔을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 이 말에 속아서 간 건가요? 근데 이 젊은이는 좀 달라요. 유학을 가겠다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뭐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 2, 3일 연락 안 되고 그다음에 2, 3일 있다가 전화로 연락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루틴이 다 똑같아요. 공항에 도착하면 여기서 사실은 이제 납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웬치라고 하는 이제 범죄지구로 가는 거고 범죄지구 가서 휴대폰을 통해서 가족들이 연락을 해서 뭐 5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을 송금해라. 그리고 살려주세요. 돈이 오지 않으면 이제 나는 죽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족들이 얘기하고 그럼 가족이 결과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캄보디아 대사관에 또 연락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절차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취업 사기입니다. 취업 사기. 고수익 알바. 적어도 뭐 1,000만 원에서 1,500은 보장을 한다. 그리고 1인당 프리미엄 호텔에서 한 객실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속아가지고 사실 이제 캄보디아로 가는 거죠. 지금 이 피해 청년이 같은 경우는 예천이 지역이고 광주광역시랑 경북 상주에서도 지금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취업 사기로 간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둘 다 뭐 처음에 가서 공항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한 이틀, 2, 3일 있다가 연락이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가족들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보내라. 그리고 경우에는 뭐 전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20대 그 청년은 사실은 태국을 갔다고 그래요. 근데 태국에서 이제 푸놈펜으로 전화를 왔는데 가족들의 돈 요구하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발신한 장소는 푸놈펜이라는 거예요. 태국에서 이제 푸놈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가 범죄 온상지가 됐다는 거고 캄보디아가 지금 동남아 국가장에서 가장 친중국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을 많이 유치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노동자랄지 이제 범죄인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공안 당국에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중국으로 캄보디아로 넘어와서 이제 범죄 단지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예. 마치 이 범죄 단지가 사각지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워낙 이 중국 범죄 집단하고 조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표적인 곳이 이제 두 곳인데 하나가 태자 웬치라고 예. 그 네. 망고 웬치. 네. 그래서 이제 웬치라는 말이 그게 중국말로 따지면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구라는 건데 이제 중국 발음을 하면 우리 발음으로 한번 발음은 원구인데 예. 웬치라고 발음하죠. 이 두 곳에서 범죄를 아주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지르고 있는데 아마 사진을 보신 분은 이 규모에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곳이 대부분 리조트, 빌라 단지 아니면 이제 공장 아니면 대단히 주택 단지였는데 특히 리조트나 이제 빌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줬어요. 예. 대단위로.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다 망하면서 다 공동화된 거예요. 예. 거기를 완전히 범죄 조직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범죄 단지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면서 네. 이 경계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그렇죠. 범죄 조직이 옮겨졌고 가동이 멈춘 리조트나 공장 부지에서 지금 범죄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예, 지금 뭐 신고가 지금 이렇게 잇따르는 상황에서 현지에서는 사실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의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제가 올해만 해도 벌써 지금 40~50명 지금 이상 구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들어보면 이 캄보디아에 오게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고수익 알바로 이제 유혹당해서 오지만은 캄보디아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중국 조직원들이 대부분 그 이제 조선족을 한 명씩 끼겠죠. 끼어가지고 봉고차 타자마자 봉고차 안에서 구타와 여권이나 핸드폰을 갖다가 탈취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이제 뭐 범죄 단지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보이시피싱이 주류였고 뭐 로맨스 스캠이나 요즘은 그 주식 사기 리딩방 같은 거. 네, 이렇게 한국인이 범죄 타겟이 된 것이 너무 속상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한국인이 표적이 됐을까요? 일단 그 우리나라에요. 주식 리딩방, 네. 코인 리딩방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텔레그램에서 엄청 초대가 그렇죠. 되잖아요. 텔레그램, 라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리 초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미끼 던져서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알아야 할 게 일단 유튜브에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은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밴드나 라인이나 카카오톡에 가입하게 하죠. 유튜브 댓글 같은 그렇죠, 것으로 유인을 하는 거군요. 이게 주식 리딩방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범죄 조직들이 이제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마 제일 이게 잘 먹힌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프리랜서라고 있어요. 우리가 프리랜서는 자유직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느 범죄 단체에 속하지 않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올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하면 광고를 내죠.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아마 광고가 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인을 해서 캄보디아로 보내주는 사람. 그래서 보내주고 나서 얼마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공항에 도착하면 뭐 중국 범죄 조직이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럼 조선족 한 명이 또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데려가서 통역을 해가지고 결국 끌고 가서 이제 돈을 갈취하고 보이스피싱이랄지 이제 몽캠피싱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 우리 대학생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그래도 조직원의 일부 3명이 현지 당국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새로운 놀라운 주장 중에 하나가 이들 중에 한 명이 저희 2년 전에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탄 음료를 이제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대치동에서 아마 초등학생 상대로 13명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나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결국 못 잡고 말았거든요. 근데 저 3명 중에 한 명이 뭐 주씨라는 성을 가졌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찰서 이제 그 부분을 아마 확인할 겁니다.
예. 예. 이 내용이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온 내용인데 자경단이라는 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자경단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국가나 예. 공정 시스템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민간 단체 조직을 우리가 자경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도 뭐 여러 번 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번에도 이제 채모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예. 그 채널에 익명을 쓰는 그런 사람이 이 자경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피해자에 대한 여건이랄지 또 범죄자들 예. 그리고 이번에 사망한 20대 청년이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아마 제보를 받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이거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캄보디아가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개입을 전혀 않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경찰 3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작년에만 220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납치 신고 들어왔고 올해는 전체가 아니고 1월에서 8월까지만 330건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거 올해 거 합치어도 600건 아닙니까 거의? 그러면 과연 신고 안 한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1000명, 2000명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공적 시스템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이걸 지키고 어떻게 보면 범인을 추적하고 그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을 특정해내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광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신고해도 뭔가 구조의 손길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자경단에 맡기게 되는 거고 자경단이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 외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는 이제 불법적인 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금전을 요구한다랄지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겠죠. 결국 이제 공권력의 어떤 이 대처 그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를 이제 구성한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 인터폴의 합동 수사는 왜 안 되는가 이런 의문도 있는데 앞으로 좀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필리핀하고 태국에 코리안 데스크가 있죠. 근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발휘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리핀하고 태국에서 안 되니까 또 캄보디아 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코리안 데스크가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있고 없고는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신고를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에 비해서 이제 캄보디아는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엄청날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정치인들 맨 TF 잘 만들잖아요. 정치 TF는 잘 만드는데 이런 경우를 여야가 힘을 합쳐서 TF 만들고요. 경찰은 한 30명 뭐 보내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TF를 만드는 과정이랄지 30명 보내는 절차랄지 또 캄보디아 협상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국제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몇 명이나 동남아로 갔고 간 사람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전수조사 일단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서 TF를 꾸리든지 뭐 경찰 TF 당연히 꾸려야겠죠. 정치인도 TF 꾸려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행방불명 된 사람을 추적을 해야 하고 그러면 결국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 당국을 협조를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고문받고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광선 변호사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안에 그룹 계열사를 80여 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정신화 대표는 오늘 주주 서한을 통해 취임 직후 132개였던 계열사를 1년 반 만에 99개로 줄였고 연말까지 80여 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가 올해 3분기 미국 관세 등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6,889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8.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에 국산 가스터빈을 처음 수출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수주의 배경이라며 해외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해 운영한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과대 315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트라는 오늘 운영을 마친 오사카 엑스포 한국과대 엑스포 2,550만 명의 관람객 중에 10% 이상이 찾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밝혔습니다.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아침만큼이나 서늘함이 감돌았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남부와 경북 북동부에는 최고 80mm로 가을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최고 60mm, 서울 등 중서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5도, 대전 18도, 울산도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에서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광주 25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